잔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포장마차 안에 있는 손님이라곤 우리밖에 없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수영이와 철호가 양옆에 앉아 있었다. 8시쯤에 만났으니까 이곳에 온 지 10여 분 정도 지났을 터였다.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우리가 시킨 건 국수 3그릇과 소주 1병이었다. 저녁때가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가 고팠다. 아직은 혈기왕성한 30살이었다. 걔는 감추듯 국수를 먹어 치운 뒤 우리는 소주로 입가심하면서 안주를 골랐다. 마지막으로 국수 그릇을 비운 철호가 진열장 안에 있는 다양한 안주를 내려다보았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수영이가 물었다. 종류가 다양해서 철호는 쉽게 고를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 녀석을 보다가 나도 진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까 전부터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다. 쉽게 고르지 못해 시선이 분산되어 버린 철호와 달리 나는 한 가지 메뉴에 시선이 꽂혔다. 그것은 매콤한 양념 맛을 느끼며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는 안주였다. 오랜만에 곱창볶음은 어떠냐? 정하지 못하는 철호 대신 의견을 내놓고 나서 나는 수영이를 보았다. 그는 안주엔 별 관심이 없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에 철호한테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을 때하곤 사뭇 다른 표정이었다. 시선도 우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뭘 보고 있나 궁금해서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시선의 끝에는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방송국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수영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가 미소를 지은 이유는 텔레비전에 나온 기자 때문이었다. 처음 저 기자가 뉴스에 나왔을 때 수영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렸을 때 친구 중 가장 성공한 녀석이라며 수영이는 나에게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 셋이 술을 마실 때 가끔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진짜 친구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다. 그나저나 이름이 뭐였더라? 방금 자막 처리되어 나온 걸 보았는데도 매번 잊어먹기 일쑤였다. 수영이에겐 자랑스러운 친구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뉴스를 전해주는 박 기자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갸름해 보이는 박 기자를 확인한 다음 나는 곱창이 놓여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붉게 양념이 되어 있는 곱창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이견이 없다면 곱창볶음으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안주를 시키기 위해 주인 아저씨를 부르려는데 철호가 또다시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녀석이 내 의견에 반대할 거라는 신호였다. 야, 그런 거 말고 깔끔하게 오징어 숙회 어떠냐? 뜬금없이 웬 오징어 숙회냐는 듯 나는 철호를 향해 눈을 흘겼지만 녀석은 내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장 안을 훑어보았다. 이 집 양념이 유독 매워 보여서 그래. 내가 요즘 매운 음식이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거든. 녀석이 배를 쓰다듬었다. 덧붙여 위궤양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녀석을 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보기엔 내 위궤양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워 보이진 않는데 진짜로 그런 증세 때문에 고통받는 녀석이라면 국수를 먹을 때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지도 못했을 터였다. 녀석은 국수를 먹기 전에 고춧가루를 양껏 집어넣은 뒤 젓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었다. 그런 녀석이 매운 음식 운운한다는 건 필시 내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목적임에 틀림없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녀석의 의견을 들어주었지만 이번엔 양보하기가 싫었다. 나는 매콤한 양념 맛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곱창볶음을 계속 주장했고 녀석은 자극적이지 않은 오징어 숙회를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의견이 일치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녀석은 점심때 먹었던 메뉴까지 들먹였다. 매운맛으로 유명한 제육덮밥을 점심때 먹었다는 것이다. 매운 음식이랑 궁합이 안 맞는다면서? 제육덮밥을 먹었다는 말에 내가 어이없어하는 말투로 묻자 녀석은 점심때 그걸 먹었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당해서 뭐라고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지금 심정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이자 녀석은 헤헤거리며 웃기만 했다. 녀석의 웃음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화내고 싶지 않아서 심호흡을 했다. 텔레비전에 나온 친구를 보고 있던 수영이도 상황이 이쯤 되자 우리에게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2개 다 시켜서 먹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나와 철호는 서로의 주장을 쉽게 철회할 마음이 없었다. 국수도 먹었는데 하나만 시켜서 먹지 뭐하러 2개씩이나 시키냐? 철호가 말한 다음 주인 아저씨의 눈치를 살폈다. 철면피 같은 녀석이라도 눈치는 보이는구나 생각하며 나도 주인 아저씨를 살펴보았다. 그는 우리가 하는 얘기엔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그는 잔기침을 내뱉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확인했듯이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박 기자가 나온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는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다. 지금 다시 화면을 보니까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독감과 관련해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많은 나라 중에서도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단연코 미국이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다른 대도시의 소식이 연이어 나오다가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갔다. 그곳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다. 현지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나온 특파원의 등 뒤로 할리우드의 상징인 하얀색 간판이 보였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긴 해도 카메라에 잡힌 걸 보면 미국이 맞긴 맞는 모양이었다. 특파원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배우들도 독감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어서 관련 영상이라며 독감에 걸린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관심을 갖고 그걸 보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이러다간 생소주를 마셔야 할 것 같으니까 안주는 그냥 내가 고른다. 불만 없지? 나는 시선을 돌려서 수영이를 보았다. 안주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그가 우리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 표정엔 별것도 아닌 일로 말다툼을 벌인 우리로 인해 짜증이 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국 안주 선택권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수영이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진열장에 있는 다양한 안주 중 산낙지를 시켰다. 오징어 숙회보다 더 별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했다. 주인 아저씨는 텔레비전에 놓여있던 시선을 떼어내며 마지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주를 만들기 위해 재료와 식칼을 챙기면서도 그는 텔레비전을 힐끗거렸다. 저렇게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무색하게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었다. 우리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창시절에도 매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종결되곤 했다. 철호와 내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부딪히면 수영이가 나서서 중재하는 시기였다. 몇 년에 걸쳐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래도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녀석과 말다툼을 하다 보면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많았다. 나는 화를 꾹꾹 누르며 산낙지를 보았다. 다리가 잘게 잘려나갔다. 주인 아저씨가 사용하는 식칼로 나도 녀석을 토막내고 싶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참아야 했던 건 오로지 수영이 때문이었다. 주인 아저씨가 산낙지 한 접시를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잔을 비운 뒤 산낙지 다리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맹렬하게 꼬물거리던 움직임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최후의 몸부림인 듯 젓가락 사이에서 힘들게 꼬물거리는 녀석을 나는 기름장에 집어넣었다. 짧은 다리가 일자로 쭉 펴졌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녀석을 입안에 집어넣고 꼭꼭 씹었다. 매운맛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씹는 맛이 괜찮았다. 나는 머릿속에 사장을 떠올리며 꼭꼭 씹었다.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재수 없는 새끼. 들리지 않게 혼잣말로 중얼거린 다음 산낙지를 꿀꺽 삼켰다. 짠맛이 입안에 남아 맴돌았다. 빈찬을 집어들자 옆에 있던 수영이가 술병을 들었다. 야, 강준, 이제 그만 화 풀어라. 그가 술을 따라주는데 철호가 나를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 술을 마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말했듯이 점심때 매운 제육덮밥을 먹었더니 속이 아직도 쓰린 것처럼 아프단 말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곱창을 무진장 좋아하잖냐. 우리 준이가 나를 생각해서 시킨 걸 알면서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단 말이지. 우리 셋 중 철호가 제일 술에 약했다. 벌써 혀가 꼬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녀석을 보았다. 녀석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임마,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 관리 좀 잘하고 다녀. 나 역시 별다른 의미 없이 입버릇처럼 한마디 내뱉었다. 철호가 배시시 웃었다. 녀석의 웃음은 우리의 짧은 감정 대립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에 응답해주기 위해 주인 아저씨를 불렀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콜록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기침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딱 봐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다. 괜히 불렀나 싶어 취소하려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놈의 감기가 영 떨어지질 않네요. 몇 번 더 그러고 나서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았던 그의 얼굴과 지금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짧은 시간 안에 병색이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의사가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낯빛을 보아하니 열도 있는 듯했다. 뉴스 보니까 요즘 감기가 독한 모양이더라고요. 철호가 한마디 툭 내뱉고 나서 잔을 비웠다. 녀석은 아저씨의 몸 상태에 대해선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 무심한 말투를 지우려는 듯 수영이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면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가 대신해 주었다. 아저씨는 누가 봐도 억지로 웃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국수를 술과 함께 먹었던 탓인지 평상시보다 빨리 소화되어 버렸다. 뒤이어 안주로 시킨 산낙지는 씹는 맛이 좋았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국수를 먹었는데 뭐하러 안주를 2개나 시키냐고 말했던 철호도 뒤늦게 입맛을 다셨다.
나는 안주를 더 시켜도 괜찮을지 고민하다가 오징어 숙회가 되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또다시 콜록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아직 또렷했다. 한 접시 부탁하자 그는 주섬주섬 재료를 꺼냈다. 힘들어하는 아저씨와 상관없이 철호는 오징어 숙회라는 말에 취기 어린 환호성을 질렀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 녀석이었다. 그런 녀석을 위해 안주를 하나 더 시킨 걸 후회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나는 앞을 보았다. 아저씨가 살아 꿈틀거리는 재료를 들고 냄비 앞으로 걸어갔다.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그 안에 살아있는 오징어를 집어넣었다. 나는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짧은 시간 안에 빨갛게 익어버린 오징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겨우 세 사람의 안주가 되기 위해 산채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했던 오징어처럼 나도 오늘 오후에 서슬퍼런 분위기가 감돌던 인사과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바야흐로 실적 부진으로 인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실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살생부의 이름이 적힐지 몰라 모든 직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 안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상사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사라 할지라도 인력 감축 대상자에서 제외된 건 아니었다. 실적이 나쁘면 과장급 이하는 무조건 제명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런 탓에 우리는 출근한 직후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제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더니 사내 방송이 시작되었다. 호명하는 사람은 인사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다. 설마 저 명단 안에 나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귀를 기울였다.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군가가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였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호명하겠습니다. 설마 그 마지막이 나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호명이 된 순간 멍한 눈빛으로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16분이었다.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나는 함께 호명된 다른 직원과 함께 인사과에 내려갔다. 다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를 비롯해 함께 내려간 사람들 모두 자신이 맞는지 거듭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명단을 한 번 더 읽어주었다. 한날 한시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우리는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원이었다. 나는 그야말로 팔팔 끓는 탕 속에 던져진 오징어와 다를 바 없는 신세였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심정으로 인사과에서 나온 다음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은 나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괜히 건드렸다간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튈지 모른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 기다렸다. 그나마 오늘 약속이라도 해놓지 않았다면 그 참담한 시간을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 돌이켜보니 양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게 새삼 고맙게 여겨졌다. 무슨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수영이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옆을 보니 그가 잔을 들고 있었다. 나도 잔을 들었고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건배를 외친 뒤 술을 마셨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철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씨, 너희들만 건배하냐? 나도 끼워주라. 녀석이 우리가 들고 있는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까짓것 연달아 술을 마셔도 아무 상관없었다. 이번엔 소리 높여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술을 한 번에 털어 넣기 위해서 고개를 약간 올렸다. 이 반으로 술이 들어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시야에 들어왔다. 냄비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던 그가 재채기를 했다. 순간적으로 손을 가져가 입을 가렸지만 뒤늦은 조치였다. 굵은 침방울이 냄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넘기는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냄비 안에서 오징어를 건져 올렸다. 철호가 군침을 삼키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고년 참 맛있게도 익었다. 흐흐.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만화였다면 여자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늑대 캐릭터에 어울릴 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팔을 주먹으로 툭 건드렸다. 헤헤거리는 표정으로 녀석이 나를 보았다. 방금 내가 목격한 비위생적인 장면을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소중한 친구지만 철호는 가끔씩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오늘만 해도 녀석은 나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약속 장소에서 녀석들하고 만났을 때부터 나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챘을 것이었다. 하지만 철호한테선 그런 낌새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었다. 녀석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이었다.
그에 반해 수영이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나를 향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확실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나와 철호는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 수영이가 나서주었듯이 주변 사람이 힘든 기색을 보일 때마다 신경을 써주는 것도 수영이었다. 어떨 때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고맙게 느끼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뒤늦게 깨닫곤 창피해서 얼굴을 붉혔던 나와 달리 철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쉽게 사는 녀석이기도 했다. 그런 녀석과 친구라는 게 창피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나는 반대쪽에 있는 수영이를 보았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좋은 친구였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알고 지냈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꼽자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영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었다. 오징어 숙회 나왔습니다. 콜록거리는 소리에 나는 생각을 접고 아저씨가 건네준 접시를 받아 철호 앞에 내려놓았다. 접시에 담겨있는 오징어 숙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징어다! 오징어! 진작 시켰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하며 녀석이 잘게 썰린 몸통을 한 점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오징어를 먹으며 만족스러워하는 녀석을 보자 나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열불이 일어났다. 저 얄미운 입을 바늘로 확 꿰매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쓸데없는 일에 괜히 열내지 말자. 수영이가 말한 다음 턱짓으로 아저씨를 가리켰다. 도마와 식칼을 정리한 뒤 아저씨는 전기난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장기침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저렇게 계속 기침을 하다간 목이 헐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수영이가 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럼 그렇지.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다. 역시 누구하고는 천성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며 나도 걱정이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텔레비전을 향해 고개를 까딱거렸다. 뉴스를 좀 봐봐. 나는 소형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반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와 닿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한겨울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었다. 말 그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감기로 인한 파급 효과는 수많은 예외 사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예외 사항 중 하나가 지금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보다 대여섯 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래 봐야 30대 중반 아니면 후반일 것이었다. 덩치가 커서 웬만한 병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아저씨가 지금은 축 늘어진 모습으로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70 먹은 노인네 같은 모습에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저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 감기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빌어먹을 회사 조회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났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나서 금연 스티커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딘가에 붙여놓았을 것 같은데 스티커가 금방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수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너의 목표가 금연이라며. 새해가 얼마나 지났다고 담배를 또 산 거냐. 수영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나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금연을 처음 시도했던 건 2주 전이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공지사항이 내려왔다. 야근도 불사하며 물건을 많이 팔아먹자는 계획은 빠지지 않는 공지사항 중 하나였다. 변함없이 작년과 똑같은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바로 금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올 한 해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원에 한해서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규직을 포함해 비정규직한테도 적용되는 방침이었다. 남아있는 담배를 다 피운 뒤 다음 날부터 금연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주 뒤에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될 줄 알았다면 애당초 금연 같은 건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터였다. 어차피 순수한 동기로 금연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목표가 사라져버린 계획을 억지로 밀고 나갈 필요는 없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있는 포장마차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꾸벅꾸벅 졸던 철호가 귀를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눈을 뜨고서 나를 보았다. 잠결인 듯 멍한 눈빛이었던 녀석이 불현듯 정신을 차리더니 내 담배에 손을 갖다 댔다. 내가 뭘 했냐? 이 자식 보름도 못 넘길 거라고 했잖아. 녀석이 내 허락도 없이 담배를 한 갭이 가져갔다. 짜증이 났지만 겨우 담배의 한 갭이 때문에 또다시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녀석이 문 담배에 불을 붙여주면서 주인 아저씨의 눈치를 살폈다. 담배를 피우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다행이라 여기며 라이터와 담뱃갑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철호가 담배를 깊게 빤 뒤 연기를 내뿜었다. 시르의 찬 공기 때문에 입김도 함께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말 보너스는 나라가 버린 거네. 자식, 조금만 더 참아보지 그랬어. 철호의 눈치 없음에 나는 눈을 흘겼다. 시발, 보너스는커녕 앞으론 월급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한마디로 자존심 문제였다. 비정규직이나마 어렵게 입사가 된 만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정규직이 될 날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 같은 것이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학교 후배가 나보다 먼저 대리로 진급했을 때도 희망과 같은 믿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나는 오늘 오후 2시 16분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 세상은 결코 성실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월급은 왜 너 우리 몰래 사고라도 친 거냐?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녀석이 기어코 나의 인내심에 불을 붙였다. 수영이가 철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임마,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도 녀석을 향해 눈을 흘겼다. 취기 어린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던 녀석이 이제야 알아챘는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실수했다는 건 눈치챘을지언정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내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런 녀석의 뒤통수를 한 대에 쥐어받고 싶었다. 그러고 나면 중재해주기 위해 수영이가 또 나설 것이고 우정과 의리를 빙자한 말들이 오간 뒤에 다시금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힐 것이었다. 그 어색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든 게 다 풀린 듯 해에 웃으며 또다시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녀석이 정말로 미웠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나는 자작을 했다. 수영이가 나 대신 잔을 들어주었다. 아무리 그래도 자작은 안 되지. 미소를 지어 보인 수영이에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쓸데없는 말을 꺼내서 미안하다. 한마디 던진 다음 나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소주의 쓴맛이 입안 가득 맴돌았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잔을 내려놓았다. 고래를 잡으러 동해에 가자며 목청을 높이는 노랫소리가 뜬금없이 밖에서 들려왔다. 가까운 곳은 아니었다. 아마도 길을 따라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취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가끔은 술에 취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도 했다. 지금 들려오는 노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너 명이 함께 부르는 것이었다. 주말도 아닌 수요일 밤에 저 정도로 취해 있다면 회식 자리에서 급하게 의기투합한 직장인들일 가능성이 컸다.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저들은 최대한 빨리 취할 수 있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을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마시고 집에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새삼스레 그때를 떠올리며 피식 실소를 내뱉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포장마차 앞까지 다가왔다.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에 잡으러 가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취객들이 한순간에 노래 부르는 걸 멈췄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깥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족같은 부장 새끼. 자기는 감기 기운이 심해져서 먼저 퇴근하니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놓은 뒤에 퇴근하라고. 시발, 오늘 중으로 그거 마무리하려면 날밤 꼬박 세워야 할 것 같더만.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새삼스레 부러웠다. 적어도 저들은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퇴근해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회사에 남아서 일을 좀 더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일행 중 직급이 가장 낮은 듯한 아저씨의 말을 또 다른 아저씨가 시원한 욕지거리로 잘라버렸다. 넌 인마 뉴스도 안 보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잖아.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래. 내가 장담하는데 그 자식 내일은 출근을 아예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술이나 한 잔 더 빨자고. 오케이? 오케이라고 묻는 소리에 다른 아저씨들도 오케이라고 대답하자 그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고 선창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나이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일 것이었다. 아무리 최신 유행가요를 모른다 해도 고래사냥은 너무 옛날 노래가 아닌가 싶다가도 저런 상황에서 아이돌 가수의 댄스곡을 부르는 건 더 이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찌 됐든 나머지 두 사람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포장마차에서 다른 곳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문득 포장마차 아저씨를 살펴보았다. 이마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훔치고 있었다. 난로를 켜놨다곤 해도 건물이 아닌 천막 아니라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무래도 오늘 장사는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콜록거리면서 그가 텔레비전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다. 다른 방송국에서도 정규방송 대신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비슷한 옷차림의 아나운서가 비슷한 억양으로 비슷한 내용의 속보를 떠들어댔다. 강력한 독감의 전염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젠장.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놈의 속보야. 속보는 투덜대듯 중얼거린 다음 아저씨가 채널을 바꾸었다. 모든 지상파 방송국에서 속보만 내보내고 있는 건 아니었다.
최근 임기리에 방영을 시작한 수목 드라마의 첫 장면이 피아노 연주곡과 함께 나오는 곳도 있었다. 아저씨는 차라리 이걸 봐야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몇 회인지 알려주는 자막이 없어진 뒤 예쁘장하게 생긴 여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부터 드라마는 시작되었다. 상대 배우는 잘생긴 남자였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자가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였다. 저번 주 목요일에 방영되었던 마지막 장면이 자연스레 연상되었다. 분명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오늘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나도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눈물샘을 억지로 틀어막아야 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통속적이라고 느껴졌다.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 자신이 답답해서 소주를 한 잔 마셨다. 수영이가 대리기사를 불러야겠다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 소리를 들은 철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말이야,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 녀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할 줄 알아야 했다. 차를 가져온 수영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확실한 음주운전이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한 수영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그를 보았다. 웬일인지 수영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영아, 내 말은 우리 준이 기분도 풀어줄 겸 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어때? 괜찮겠지? 철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치 나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었다. 녀석은 전에도 몇 번 술을 마신 뒤에 바다를 보고 싶다며 수영이의 팔을 잡아끈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구슬려서 녀석의 마음을 돌리곤 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어깨를 튕기듯 움직여 녀석의 손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겨울 바다를 본다고 이족 같은 기분이 풀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핑계 대고 음주 운전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라. 수영이가 핸들을 잡지 않는다 해도 결국 철호가 나서면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애초에 막아버리기 위해 나는 철호에게 확실히 말해주었다. 뭐라고 대꾸하려던 철호가 수영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자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영이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적당히 달려도 1시간이면 바다를 볼 수 있잖아. 음주운전 걸리지 않게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당혹스러워서 나는 재빨리 옆을 보았다. 철호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원래 내가 계산해야 할 차례였다. 다음엔 반드시 내가 쏴라. 주인 아저씨가 거슬러준 잔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녀석이 미소를 지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듣고 있었을 주인 아저씨에게 나는 도움의 눈길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해 줄 법도 한데 그는 기침을 하면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긴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 아저씨로서는 지금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을 터였다.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로 발길을 돌렸다. 철호와 수영이가 나란히 밖으로 나갔다. 원치 않는 행보라 해도 일단 친구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재빨리 밖으로 나간 다음 수영이의 외투를 붙잡았다. 음주운전은 그렇다 치고 내일 일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야? 어쩌면 음주운전보다 이게 더 큰 문제일지 몰랐다. 뒤돌아본 수영이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니까. 녀석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나는 슬쩍 뒤돌아보았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중요한 건 오늘이지만 과연 내일도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아저씨가 어묵 국물을 데우고 있던 가스레인지를 잠갔다. 움직이는 와중에도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다. 위태로워 보이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수영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예전에 기억나냐? 걸음을 옮기면서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한쪽 눈썹을 축혀 세웠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운전면허 따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음주운전했던 날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대꾸하려는데 기억 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도 우리 세 사람은 술을 마셨다. 지금보다 훨씬 더 혈기왕성했던 우리는 누가 더 술을 많이 마시는지 내기라도 하는 듯 빈 술병을 옆에 쌓아놓고 있었다.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엄청난 능력이라도 되는 양절제라곤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다. 인생에 도움이라곤 조금도 안 되는 잡담을 떠들어대며 우리는 쉴 새 없이 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버렸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철호였다.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녀석을 보면서 수영이와 나는 계속 술을 마셨다. 그 당시에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선 도통 관심이 없었다. 어떤 인간이 우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될지,
어떤 인간이 뽑혀서 우리가 사는 곳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될지, 어떤 인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지 손톱의 때만큼도 알고 싶지 않았다.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누가 권력을 잡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 그 당시에 나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철호와 수영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당시에 나는 철호 쪽에 가까웠던 것이다. 수영이는 이런 우리와 어울리면서도 착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우리 세 사람 중 운전면허증을 제일 먼저 딴 것도 수영이었다. 철없던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라는 개념도 그 당시엔 별거 아니라고 여겼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나는 수영이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졸라댔다. 면허를 딴 수영이가 헐값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끌고 다닌 지 3달쯤 지났을 때였다. 돌이켜보면 수영이도 당시엔 미성년자 딱지를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애송이였을 뿐이었다. 무식해서 용감했기에 우리는 무작정 바다로 향했다. 제한속도 따윈 가볍게 무시한 채 앞으로 쭉쭉 내달렸다. 빠른 속도에 열광하며 바다에 도착한 우리는 텅 빈 모래사장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우리는 간밤에 벌인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쳐댔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무슨 일이든 첫 경험은 낯설고 두려운 법이었다. 우리는 오후가 돼서야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후에도 수영이는 음주운전을 몇 번 더 했지만 신기하게도 큰 처벌은 받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철호는 그런 친구의 운을 믿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자는 제안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였다. 나는 오늘 정말 운이 없는 하루를 보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할 정도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재수가 옴붙은 날이었다.